다른 어떤 좋은 말씀보다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이 있어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단 3분도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말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단다. 의자에 1분도 앉아있기 힘들어하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걸. 다른 엄마들도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달라는 투정도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을 한 내 짝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갈 때도 아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아들은 대학 입학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고는 엉엉 울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주셨기에.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지난 10여년간 가슴속에 혼자 묻어두었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희비가 엇갈린 맑은 눈물이 두 손에 받쳐든 합격 통지서를 적시고 있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나름의 교육관을 가지고 잘 키워보자고 굳게 다짐한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그런 부모의 마음만큼 부모의 행동이나 말은 따라주지 않는다. 여간에서는 차분히 앉아 대화하기조차
쉽지가 않다.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말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조차도 공감보다는 늘 바른 소리만 한다. 그것이 자식이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 지금이라도 나의 진심이 자식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반드시 되돌아볼 일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습관이나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의 양육 방식이 옳다고 믿는다. 실제로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문제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을 억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들을 희생하며 자식에게 사랑을 준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성장하고 나면 자신들이 받은 사랑은 까맣게 잊고 보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들은 그런 것들이 못내 서운할 것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베푼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베풀었는데 감사나 인정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지기 마련이다. 보시하며 남을 위해 한 것이라 믿을수록 그 서운함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어 한 행동인데 기대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니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다를까? 자식을 헌신적으로 키운 부모도 자식이 커서 그 고생을 몰라주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섭섭해한다. 부모가 주는 사랑과 자식이 받아들이는 사랑은 다르다. 부모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언제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다. 자식을 잘 키우려면 우선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자식들을 가르친다. 또는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자식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식은 인연의 화합이라는 생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도 소유적 개념이 아닌 영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서 즐겁고 아버지 또한 계시면 더없이 기쁘듯 세상에 사문이 있어서 즐겁고 천하에 도 있어 기쁘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고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하느니라. 가족이란 그저 이런 것이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결과를 보상받으려 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 부모 역시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할 필요가 없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마음을 비워내.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보시가 된다. 무거운 책임감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좋다. 자식을 위한다는 욕심과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애착과 바램이 때로는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고 만다. 멀쩡한 자식들을 안팎으로 험담을 듣게 만들고 귀한 자식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린다.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아들과 불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살았다. 어느 날 매일 불효자 소리만 듣던 아들은 자기도 옆집 효자처럼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했다. 불효자 아들은 효자 아들이 하루 동안 하는 모습을 배우기로 하고 옆집에 살짝 들어가 효자 아들이 하루 동안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런데 가만 보니 별게 아니었다. 부모님이 나들이 할 때 차가운 신발을 신을까봐 효자는 미리 신발을 옷 속에 품었다가 부모님이 나오시면 내어드렸다. 또 나들이 하신 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면 차가운 이불에 그대로 들어가실까봐 부모님 오시기 전 이불 속에 미리 몸을 눕혀 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렸다. 효자라면 뭐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던 불효자 아들은 저 정도면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 자신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본 그대로 실천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그의 뜻과 같지 않았다. 부모님이 나들이 하시려는 눈치가 보이자 얼른 신발을 가슴에 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신 부모님이 크게 화를 낸 것이다. 저런 불효자 자식을 봤나? 이젠 불효짓을 하다 못해 어른 신발을 가져가. 에이 못된 놈. 나들이 가신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기어코 칭찬받아야겠다고 결심한 불효자 아들은 이번에는 먼저 이불에 들어가 있다가 더 크게 야단을 맞았다. 이놈이 버릇없이 애비의 이불에서 잠을 자다니.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효자도 불효자도 모두 부모님이 만드는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부모 맘에 차지 않아.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조금 못해도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효자가 된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자식들은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썩은 생선을 깨었던 새끼줄에는 썩은 비린내가 난다고 설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녀는 없다라는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문제는 자식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 이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식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다. 교육학자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린 자녀에게 세발 자전거를 가르쳐 줬던 시절을 기억해 본다면 언제까지 붙잡고 있기만 하면 자녀는 자전거 타기를 배울 수가 없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스스로 배운다. 넘어질 것 같지만 놓아주어야 하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다. 꽃병에 꺾어둔 꽃보다 들판에 피어나는 꽃의 생명력이 더 강한 것처럼 오로지 곁에 두고 지켜주려 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일지도 모른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무지와 어리석음, 과욕 때문일 것이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온실 속 화초로 키우는 대신 역경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 겨울 추위가 심할수록 봄의 나뭇잎은 푸르고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자식뿐만 아니라 소중한 대상일수록 관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며 실현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식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야 할 존재이다. 언제 어디서나 부모가 자식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부모는 성급하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 자식을 지나치게 재촉할 필요도 없다.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홀로 서야 할 때를 알고 있다면 자식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마냥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식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의 길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니 절대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일에 실패하였더라도 이 모든 것이 자식이 독립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격려만 해주면 된다. 부모는 자식의 실수를 너그럽게 인정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야 자식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 언젠가는 바뀐다는 신념으로 그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다른 어떤 좋은 말씀보다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이 있어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드님은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단 3분도 의자에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말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단다. 의자에 1분도 앉아있기 힘들어하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칭찬하시던걸. 다른 엄마들도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달라는 투정도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어머니가 학부모회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아요.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너는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을 한 내 짝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놀라울 만큼 달라졌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갈 때도 아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담임 선생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드님 성적으로는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아들은 대학 입학허가 도장이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고는 엉엉 울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주셨기에.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지난 10여년간 가슴속에 혼자 묻어두었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희비가 엇갈린 맑은 눈물이 두 손에 받쳐든 합격 통지서를 적시고 있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나름의 교육관을 가지고 잘 키워보자고 굳게 다짐한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그러나 그런 부모의 마음만큼 부모의 행동이나 말은 따라주지 않는다. 여간에서는 차분히 앉아 대화하기조차 쉽지가 않다. 부모는 자식에게 올바른 말을 끊임없이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조차도 공감보다는 늘 바른 소리만 한다. 그것이 자식이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 지금이라도 나의 진심이 자식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반드시 되돌아볼 일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습관이나 생각에 집착하여 자신의 양육 방식이 옳다고 믿는다. 실제로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상관하지 않는다. 문제는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해 아이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상처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을 억지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들을 희생하며 자식에게 사랑을 준다. 그러나 자식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성장하고 나면 자신들이 받은 사랑은 까맣게 잊고 보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모들은 그런 것들이 못내 서운할 것이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베푼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란다. 자신이 베풀었는데 감사나 인정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해지기 마련이다. 보시하며 남을 위해 한 것이라 믿을수록 그 서운함은 커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 대가를 바라기 때문이다. 인정받고 싶어 한 행동인데 기대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니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다를까? 자식을 헌신적으로 키운 부모도 자식이 커서 그 고생을 몰라주면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섭섭해한다. 부모가 주는 사랑과 자식이 받아들이는 사랑은 다르다. 부모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자식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언제나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다. 자식을 잘 키우려면 우선 내가 낳은 자식이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자식들을 가르친다. 또는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자식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식은 인연의 화합이라는 생각으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도 소유적 개념이 아닌 영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람의 집에 어머니가 있어서 즐겁고 아버지 또한 계시면 더없이 기쁘듯 세상에 사문이 있어서 즐겁고 천하에 도 있어 기쁘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고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는 뜻을 모아 같이 하는 것을 가족이라 하느니라. 가족이란 그저 이런 것이다.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결과를 보상받으려 하는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러니 부모 역시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할 필요가 없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마음을 비워내.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해질 때 이것이 진정한 보시가 된다. 무거운 책임감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좋다.
자식을 위한다는 욕심과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애착과 바램이 때로는 자식을 불효자로 만들고 만다. 멀쩡한 자식들을 안팎으로 험담을 듣게 만들고 귀한 자식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린다.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아들과 불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살았다. 어느 날 매일 불효자 소리만 듣던 아들은 자기도 옆집 효자처럼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했다. 불효자 아들은 효자 아들이 하루 동안 하는 모습을 배우기로 하고 옆집에 살짝 들어가 효자 아들이 하루 동안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런데 가만 보니 별게 아니었다. 부모님이 나들이 할 때 차가운 신발을 신을까봐 효자는 미리 신발을 옷 속에 품었다가 부모님이 나오시면 내어드렸다. 또 나들이 하신 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면 차가운 이불에 그대로 들어가실까봐 부모님 오시기 전 이불 속에 미리 몸을 눕혀 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렸다. 효자라면 뭐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던 불효자 아들은 저 정도면 자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 자신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본 그대로 실천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응이 그의 뜻과 같지 않았다. 부모님이 나들이 하시려는 눈치가 보이자 얼른 신발을 가슴에 품었는데 그 모습을 보신 부모님이 크게 화를 낸 것이다. 저런 불효자 자식을 봤나? 이젠 불효짓을 하다 못해 어른 신발을 가져가. 에이 못된 놈. 나들이 가신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기어코 칭찬받아야겠다고 결심한 불효자 아들은 이번에는 먼저 이불에 들어가 있다가 더 크게 야단을 맞았다. 이놈이 버릇없이 애비의 이불에서 잠을 자다니.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효자도 불효자도 모두 부모님이 만드는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아무리 자식이 잘해도 부모 맘에 차지 않아.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하면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조금 못해도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면 효자가 된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칭찬하고 격려할 때 자식들은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썩은 생선을 깨었던 새끼줄에는 썩은 비린내가 난다고 설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녀는 없다라는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륜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문제는 자식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 이치를 이해할 때 비로소 자식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다. 교육학자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에서 자식을 불행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 그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린 자녀에게 세발 자전거를 가르쳐 줬던 시절을 기억해 본다면 언제까지 붙잡고 있기만 하면 자녀는 자전거 타기를 배울 수가 없다. 부모가 손을 놓아야 스스로 배운다. 넘어질 것 같지만 놓아주어야 하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다. 꽃병에 꺾어둔 꽃보다 들판에 피어나는 꽃의 생명력이 더 강한 것처럼 오로지 곁에 두고 지켜주려 하는 것은 부모의 욕심일지도 모른다.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무지와 어리석음, 과욕 때문일 것이다. 진정 자식을 사랑한다면 온실 속 화초로 키우는 대신 역경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한다. 겨울 추위가 심할수록 봄의 나뭇잎은 푸르고 사람도 역경에 단련되지 않고서는 큰 인물이 될 수 없다. 자식뿐만 아니라 소중한 대상일수록 관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며 실현이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식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야 할 존재이다. 언제 어디서나 부모가 자식들을 보호해 줄 수는 없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부모는 성급하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 자식을 지나치게 재촉할 필요도 없다. 자식이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홀로 서야 할 때를 알고 있다면 자식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인생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마냥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식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의 길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니 절대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떤 일에 실패하였더라도 이 모든 것이 자식이 독립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격려만 해주면 된다. 부모는 자식의 실수를 너그럽게 인정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어야 자식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 언젠가는 바뀐다는 신념으로 그저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